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연강 6시간이십니다. 오늘 하시는 내용이 그래도 가장 정보자산보호 파트에서 쉬운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암기의 내용이 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좀 따분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좀 평이한 내용입니다. 명함은 다 새기셨나요? 지난 시간에 이제 회사에서 보완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5개 중에 4개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경영진이었고요. 또 경영진의 지원이 있어야지만 성공하는 것들이 5개가 있었죠. 정책을 비롯해서 이제 IRP까지. 그리고 정책에는 역할과 책임을 명시를 했었고요. 책임 추적성을 위해서. 그리고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보안 인식 교육, 이렇게 4가지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19페이지에 회사에서 보안을 갖추고자 할 때 필요한 5번째 사고 처리 대응입니다. 19페이지고요. 근데 이 사고 처리 대응은 뒤에 뒷부분에 다시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는 수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을 이제 중간에 2번을 보시면 로그라고 되어 있죠. 로그가 대표적인 탐지 통제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남는 기록이니까 탐지 통제죠. 또 감사인이 기록을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감사인 입장에서는 로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도메인에서도 로그가 나오면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로그를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만듭니다. 로그가 활성화되지 않다, 로그가 남지 않는다라고 하면 감사인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 사항이 되겠죠. 로그가 안 남으니까. 로그는 정확, 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밀성이 중요한 로그도 있고요. 무결성, 가용성,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 다를 겁니다. 이 초점이. 근데 기밀성이 중요한 로그는 암호를 할 거고요. 무결성이 중요한 로그는 인증. 가용성은 백업을 하겠죠. 이 3가지 중에 하나의 속성만 고른다라고 하면 로그의 가장 중요한 생명은 무결성이죠.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로그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남는 기록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탐지 통제입니다. 그게 속성이 있죠. 이 속성은 한 번 만들어지면 읽기만 가능해야 됩니다. 써서는 안 되죠. 읽기만 가능해야 돼요. 읽기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무결성하고 관련돼 있죠. 무결성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정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장 매체 중에 중요한 로그를 남긴다, 어디다 저장할 것인가 라고 할 때는 저장 매체는 write once, read many, 이러죠. 광 저장 매체. 한 번 쓰면 여러 번 읽기가 가능한 저장 매체에 저장을 같이 하죠. 그래서 시스템 해커가 이제 해킹을 해서 시스템에 있는 로그를 지울 수 있지만 여기는 로그는 못 지우죠. 이건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역시 무결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웜은 잘 나와요.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로그란 말이 나오면 다른 도메인에서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워낙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 MIT 대학의 대학원 교수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웜을 만들었고요. 80년대니까 이 80년대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인데 웜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요. 순식간에 퍼지는 바람에 전 세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PC의 10%가 동시에 다운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종 위협이 됐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웜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종 위협이 생기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대응을 하자라고 해서 카네기 멜론 대학이 주체가 돼서 만들어진 게 서트입니다. 컴퓨터 침해 대응팀, 서트라고는 아니죠. 그냥 보안 전담 부서라고 의역을 하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관련된 내용도 그냥
한 번만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 읽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5번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화살표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화살표는 정보 보안에 관련된 모든 사고와 이슈 사항에 대한 싱글 컨택 포인트. 그러니까 보안 사고 생기면 이 사람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예방, 탐지, 교정 통제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항상 이렇게 기밀 무결 가용, 예방, 탐지, 교정 이 항상 엮어서 설명하는 게 시사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1페이지예요. 프라이버시. 이게 재작년에 안 나왔었는데 작년에 좀 나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가 많이 나옵니다. 한 3개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많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QR코드 만들어 놨죠. 1번에 보시면 프라이버시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원칙적으로 수집을 제한한다. 이거를 최소한으로 수집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유식한 용어로 하면 수집 제한의 원칙이죠. 이게. 수집 제한의 원칙, 원칙적으로 수집을 제한한다. 최소한으로 수집을 하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어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소한으로 수집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죠.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 물어보면 수집을 최소화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낸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시면 프라이버시 데이터는 본래의 수집 목적에만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이 아니면 쓰는 게 아니죠. 그 목적으로만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 혹은 사용 제한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 목적대로 이용하고 그 목적이 아니면 쓰지 않고. 예. 이게 나왔던 걸 제가 몇 개 적어드리는 겁니다. 예제로도 잘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 밑에 줄에는 프라이버시 데이터는 정확, 완전, 최신. 이게 다 무결성과 관련된 말이죠.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신, 무결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데이터 품질의 원칙이라고 해요. 예. 데이터 품질의 원칙. TV를 샀는데 그 TV가 삼성전자의 TV가 퀄리티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기밀성이 좋은 게 아니라 색을 얼마나 정확하고 완전하게 표시를 하냐죠. 이 문제 푸시다가 품질이란 말이 나오면 이게 대부분 무결성 물어보는 거예요. 무결성. 여기도 무결성이죠 이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예제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수입자의 원칙, 이용자의 원칙, 데이터 품질의 원칙. 이렇게 문제로 나오면 뜻을 이해하시면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프라이버시 법률을 보증하기 위한 감사인의 역할에서 예제를 보시면 EU의 정보보호 지침 세이프 하버라는 게 있습니다. 세이프 하버의 원칙, OECD에서 얘기하는 가이드라인, 또 GDPR이라는 게 있죠. 시험에 안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무시하시면 돼요. 다만 프라이버시 관련된 법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법률이라든가 컴플라이언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이런 법 어떤 항목을 시험에서 안 쓰기로 했으니까 굳이 이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3번은 다 읽어보시고요. 맨 끝에 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및 합법적 제한. 자유로운 유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업은 국가 간 정보의 전송에 대해 해당 데이터 보호당국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가. 그 해당 데이터의 보호당국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로컬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로컬의 법. 해당하는 그 국가의 법을 따르라는 얘기죠. 데이터가 국가 간 전송을 했을 때 해당하는 로컬의 법을 따르라는 거고 이것도 한번 나온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CES라고 있죠. 다음 달에 개최하는 CES.
몇 년 전에 그래도 제가 그 몇 번 가보긴 했습니다. 3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최근에 못 갔는데 이 CES 갈 때 항상 미국 갈 때는 여기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이스타. 예, 여기 등록해야 됩니다. 여기 등록 이제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나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권에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뭐 어디에 투수 갈 건지도 자세히 적게 돼 있고요. 가족관계 사항까지 다 적어놔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에 대한 신상을 다 적어놔요. 그래서 난 분명히 물리적으로 위치가 한국인데 다음 달에 CES 갈 거예요. 그런데 내 정보가 지금 미국으로 딱 가 있죠. 이렇게 모든 정보가 다 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 이스타를 저 사이트에 등록 안 하고 미국을 가시게 되면 가실 수는 있으나 입국이 안 되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가야 돼요. 미국 이제 내 데이터가 다 미국으로 가 있어요. 미 국토안보부는 자국의 어떤 테러라든가 자국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항공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미국에 누가 오는지를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항공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접근이 가능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내 데이터 국경을 쭉 가로질러 가지고 여기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트랜스 보더 데이터 플로우라고 해요. 저기 써 있죠. 이걸 국가 간 데이터 전송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이 플로우가 이제 전송이라고 여기 번역되어 있지만 아까 앞 페이지에는 유통이라고 되어 있죠. 플로우, 흐른다라고 해서 유통이란 말을 쓴 거예요. 개인정보가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뭐 새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에 혹은 클라우드 환경 때문에 뭐 온라인 결제하실 때도 내 어떤 신용에 관련된 정보가 다 다른 나라로 가죠. 이렇게 글로벌화되는 기술의 발전, 뭐 클라우드 환경 때문에 개인 데이터가 자국의 영토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생기는 문제가 대표적으로 프라이버시죠. 내 개인정보가 다 이쪽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TBDF가 시험에 딱 등장하면 대부분 다 프라이버시라는 단어가 이제 있을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규정,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로컬의 법을 따른다, 뭐 등등. 어쨌든 프라이버시라는 말이 예제에 반드시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네. 저 테슬라는 아직 타보진 않았는데요. 이 테슬라에 이런 기능이 있대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폭우가 와가지고요. 땅이 이렇게 패였습니다. 예전에는 안 패였는데 지금 땅이 패인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러면 가다가 탁 이게 울컹거리죠. 얘가 이걸 기억을 해요. 기억을 했다가 다음에 여기 갈 때 얘가 서스펜션을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이런 기능이 있대요. 결론적으로 모든 지형 데이터를 다 숙지하고 클라우드에서 분석한 다음에 나중에 거기를 다시 지정할 때 얘가 다시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국가의 지형 데이터를 다 미국이 보는 거예요. 테슬라가. 그래서 중국에서 올해 초에 테슬라를 공무원들은 타지 말라고 강제로 공고문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이 모든 이 지형에 관련된 데이터를 AI로 클라우드 사이트에서 분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분석을 안 한다는 거죠. 자기네 나라에서.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다 예외적으로 클라우드 센터를 만들어줬어요. 너네들이 국가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다른 나라에서 처리되지 않고 중국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클라우드 사이트를 중국 내에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많이 팔리고 있죠. 지금 KT의 회장님이가 바뀌셨는데 예전에는 디지코 KT라는 걸로 홍보가 많이 나왔었어요. 디지코 KT. 그때 그 광고 모델이 바로 윤여정 씨였습니다. 윤여정 씨가 디지코 KT 설명을 많이 해요. 그 광고에 은행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KT에서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개인정보도 잘 관리하고 있고 이런 걸 막 이제 홍보를 합니다. 그러다가 광고 마지막에 이 윤여정 씨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렇지 내 데이터는 내 나라에 있어야지라고 딱 하나 멘트를 남겨놔요. 그게 KT 클라우드 광고의 핵심이었어요. 내 데이터는 내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나라로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클라우드를 비즈니스하는 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했을 때 다 클라우드 사이트가 해외에 있다는 거죠. 한국이 아니고. 그러면 개인정보는 필수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KT는 클라우드 사이트를 여기서 만들어서 한국 내에서 물리적인 위치가 한국에 한정돼서 서비스를 한다. 이걸 강조를 한 겁니다. 외산 뭐 벤더랑 싸우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TBDF입니다.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한 문제 나올 거예요.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는 제목을 보시면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클라우드 사이트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리가 한번 시행을 다 클라우드로 이전시켜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그러면 우리 회사에 관련된 정보, 개인 정보, 이 사용자들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는지를 이 다 해외에서 다 클라우드 사이트가 해외에 있다라고 하면 다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클라우드 계약을 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 데이터가 어느 나라에 저장되는지는 저장 위치는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보호 조치가 처해지는지 한국 내에 없기 때문에 이 확인을 다 해야 되죠. 이렇게 프라이버시에 대해 평가를 하게 돼요. 이거를 PIA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쪽 페이지는 한 번만 읽으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읽으실 필요 없어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다음 페이지도요. 딱 한 번만 읽으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찢어버리시면 돼요. 한 번은 읽으시고 찢어버리셔야 돼요. 자, 시험은 뭐가 나오냐면 25페이지 제목이 나왔습니다. 잘 쓰는 말은 아닌데요. 잘 쓰이는 말은 아닌데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약자로 DPI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인데 그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라는 거죠. 똑같아요. PI나 이거나. 그래서 좀 줄을 좀 쳐놨습니다. 줄친 부분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DPI를 위해서는 우선 사용 데이터를 파악하고 그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보호할 수 있는가 평가해야 된다. 또한 모든 데이터의 저장소의 위치 이거 확인해야 되죠. 우리 데이터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는 걸 DPIA 하나의 사례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밑에 문제가 있고요. 7번은 뭐 15년 전의 문제고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8번이 최근의 문제입니다. 국경을 가로지르는 데이터 흐름을 구현할 때 감사인 입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개인정보가 해외로 가는 거니까 프라이버시죠. 3번. 자, 9번인데요. 역시 최근의 기출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웹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IS 감사인이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수집제 안의 원칙이에요. 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이제 6번째 시간이죠. 다다음 주죠. 마지막 6번째 시간은 한 40분 정도를 시간 내서요. 올해 나왔던 문제의 흐름을 IT 파트나 이제 주로 이제 보안이긴 한데 IT 파트하고 이제 개발 파트까지 조금 해서 한 60개 정도 항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마지막 6번째 시간에. 그래서 그거 하시고 가셔서 도움 많이 받았대요. 올해 트렌드였으니까 합격하실 때 도움 많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6번째 제가 한 번에 정리를 다 해드릴 겁니다. 최근에 올해 이제 나왔던 유형들에 대해서. 자,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는 뭐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참고로 이 GDPR은 지금 이 용어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27페이지입니다. 컴퓨터 범죄. 컴퓨터 범죄 자체는 안 나오고요. 컴퓨터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포렌식을 시험에 내긴 해요. 이 포렌식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날 하시게 되니까 여기 내용은 개론적인 내용으로 한번 읽으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외우실 필요 없어요. 한번 읽으시고 찢어버리면 돼요. 자, 4번을 보시면 4번에 논리적 접근 위반자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를 푸실 때 논리적이란 말이 딱 나오면요. 테크니컬로 바꾸셔야 돼요. 기술적. 이렇게 바꾸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반대말은 물리적이죠. 그 물리적인 접근 위반자는 도둑이에요. 도둑이고요. 논리적인 접근 위반자는 컴퓨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사람들입니다. 논리적이란 말 나오면 기술적이란 말로 좀 바꾸시면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28페이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보안은 필수입니다. 이건 주로 IT 서비스에도 나오고요. 거버넌스에서도 나와요. 사람을 뽑기 전서부터 뽑은 다음에 퇴직할 때까지의 과정이 써 있고요. 각각 이제 문제가 언급이 좀 되긴 합니다. 근데 주로 나오는 거는 그 퇴직 시를 좀 많이 내요. 고용 중에 보안도 내긴 하는데 퇴직은 필수적으로 내는 것 같아요. 세 번째죠. 이렇게. 퇴직 돼 있습니다. 퇴직했을 때 네 번째네요. 퇴직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 논리적인 측면, 이 논리적인 기술적인 측면이죠. 계정 철회입니다. 근데 어떤 이제 큰 기업은 상무급 이상의 사람이 그만두게 되면 계정을 6개월 동안 살려놓는 경우도 있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 해킹당한 거하고 똑같아요. 누군가 퇴직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계정을 처리하는 게 이게 제일 먼저 할 일이고 논리적 측면입니다. 자, 물리적인 측면은 에스코트죠. 왜냐하면 그만둘 사람인데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옆에 같이 있어줘야 돼요. 자, 이 에스코트 시험에 좀 잘 나오긴 합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퇴직할 때 퇴직이라도 내 자발적 의사가 아닌 강제적 퇴사에서 에스코트를 해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답이 되기도 하고요. 데이터 센터 방문할 때 그냥 IDC라고 쓰겠습니다. 인터넷 데이터 센터 방문했을 때 접견인이 오죠. 접견인이 와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방문했을 때. 그 다음에 메인트넌스 하러 방문을 했어요. 엔지니어가. 메인트넌스 하러 혹은 장애가 나서 해결하러 왔는데 그 작업 끝날 때까지 옆에 있어줘야죠. 옆에 있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에스코트라고 표현했어요.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옆에 있어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메인트넌스 하러 왔는데요. 이제 그 제조사가 장애를 해결하러 왔는데 최근 들어 부품이 절도되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옆에 있어줘야죠. 작업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에스코트를 답으로 하는 케이스의 문제들이었어요. 혹시나 이제 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강제적 퇴사니까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습득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옆에서 감시를 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써 있는 건데 한국의 환경하고는 조금 안 맞긴 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스타벅스의 그 에어 나오는 거를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시험에서는 에어락이라고 나와요. 에어락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세 번째 NDA라고 되어 있죠. 보통 NDA를 분기마다 사인을 다 합니다. 국내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이제 그룹사는 당연한 거고 외국 기업은 기본이고 다 3개월마다 사인하는데 이 NDA를 회사가 읽어보진 않아요. 누가 그만두게 되면 그때 찾아서 이 사람이 최근에 어떠한 기밀 유지 협약서에 서명했는지를 확인해요. 퇴직할 때 봐야 됩니다. 그래서 NDA를 재검토하죠. NDA가 시험에 잘 나와서 제가 적어놨어요. QR코드를. 어떨 때 답이 됐죠? NDA요? 지적재산권이 유출됐을 때. 지적재산권 중에 하나인 영업비밀이 유출됐다. 어떻게 되는가? 회사의 신약 개발에 대한 정보라든지 어떤 영업비밀 샘플을 들고서 이게 경쟁사로 유출됐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NDA죠.
그래서 NDA가 나오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요거, 두 번째가 퇴직할 때 검토한다는 거. 네. 그래서 NDA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기밀성 협약서라고도 하고요. 기밀성 협약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기밀 유지 협약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퇴직하게 되면 6개월 동안 혹은 1년 6개월 동안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죠? 이 NDA는 회사의 영업상,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 서명하는 거고요. 나는 이 회사 그만두면 동종업계에 2년간 취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NCA라고 해요. Compete, 비경쟁 협약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HPE에 계셨던 임원이 국내 HPE의 경쟁사로 이직을 했었어요. 네, 그만두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법원에서 통지 날라왔습니다. 통지 날라와서 동종업계 취업 안 하겠다, 사인한 거 위반됐다라고 해서 그분이 바로 그 다음 달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석 달도 안 돼서 들어간 지. 이게 바로 NCA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뭐 인정 때문에 안 하긴 하지만 결심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사인은 다 해놨으니까. NCA라고 합니다. 그래서 NCA, NDA, RFP, RFI, SLA 이건 다 시험이에요. 하나씩 다 나옵니다. NCA는 아직 안 나왔는데 다 잘 나오는 주제들이에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는 우리 직원에 대한 사람에 대한 보안이라면 29페이지는 아웃소싱 업체, 계약자, 하도급, 제3자입니다. 우리 직원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거버넌스 파트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쪽 파트에서 하시면 되고 이쪽 파트는 한 번만 딱 읽으시고 이쪽 페이지도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네, 찢어버리시는 겁니다. 자, 2번 이제 보시면 제3자 협약에 대한 계약 조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사들이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외국 글로벌 기업, IBM 같은 경우가 이제 SI 사업을 많이 하죠. 그럼 IBM이 가령 100억짜리 사업을 하게 될 경우 IBM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발사도 있고 하드웨어를 납품하는 회사도 있고 이렇게 아웃소싱을 주죠. 아웃소싱을 다 줍니다. 여기가 이제 SI 총괄이니까 하도급을 주죠. 하도급을 줬는데 이 회사가 재정이 안 좋아가지고 1년 후에 부도가 났어요. 그럼 이거 제공하는 서비스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얘가 다 지는 거예요. 이 회사도 또 얼마 안 있어서 부도 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 책임져야 되죠. 그럼 여기 있는 감사인은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이 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집어넣을 거냐는 거예요. 감사인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걸 문제를 냅니다. 이 끝에서 네 번째 줄에 있어요. 샘플이에요, 몇 개. 조직의 업무 우선순위에 따른 가용성, 신뢰성을 위한 방법을 포함한 BCP. 사업 지속성 계획이 잘 돼 있냐? 물어볼 수 있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겁니다. 혹시나 해킹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온라인 서비스를 아웃소싱 매쳤는데 해킹 당했어요. 문제되죠. 해킹 당했을 때 어떤 절차대로 대응을 하는지를 IBM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네들 감사하겠다, 오디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받아야 되겠죠. 예, 받아야 되는데 혹시나 기분 좀 나쁠 수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딜로이트 같은 신뢰된 제3자를 통해서 감사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 비용 우리가 줄 테니까. 이게 바로 그 밑에 줄에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서비스를 제대로 지속할 수 있는지를 감사인이 확인할 수 있죠. 계약했다가 1, 2년 있다가 없어지는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사인이 계약서에 집어넣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잘 냅니다. 이거는 거버넌스나 IT 서비스 파트에 있어요. 다음 페이지고요. 자, 30페이지는 역시 한번 읽어보시고 찢어버리시면 돼요.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자, 용어 하나만 잠깐 보시면 4번에 네 번째 줄이네요. 명시적으로 승인된 것 이외의 모든 접근은 안 된다는 거.
허가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접근도 허락하지 않아요.